이재명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이번 첫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두 정상 간의 신뢰를 굳건히 한 성공적인 실용 외교였다고 평가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 제37대 국립외교원 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남북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동력을 얻어낸 회담이었다고 평가.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여건이 안 될 때는 주변의 친구인 미국이 나서게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결국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남북관계 정상화 쪽으로 가는 것을 동력을 얻어내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이번에 보입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생각하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향후 남북관계 집중 분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앞으로의 외교, 경제 안보 방향을 가늠할 출발점이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 간 만남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전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홍 전 원장께서는 우려가 있었지만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대목은 어떤 장면인가요? 예, 많은 분들이 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거 많이 지적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자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옆에서 돕겠다. 뭐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하고는 좀 대비되죠. 운전자론은 내가 주역이 되겠다. 네. 이건 옆에서 돕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나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반전을 이뤘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오히려 정상회담 3시간 전에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교회를 뭐 습격했다 뭐 이런 걸 막 올리고 거기서 그들과 사업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을 올려가서 네.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정상회담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연속적으로 칭찬을 한 서너 개 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결정적으로 산 그 네. 모습. 첫 번째로 들어서면서부터 집주인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발 오피스의 그 리모델링을 했는데 네. 이 금색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게 트럼프 시대의 황금기를 보는 듯하다. 그게 첫 번째고요. 다 사실에 근거한 건데 두 번째는 경제 통치를 잘해서 다우조스가 역사상 최고치다. 경제에 잘했다는 거고. 네. 세 번째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그 전쟁을 중단시키고 평화를 실질적으로 구축한 지도자가 지구상에 누가 있겠느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반도 문제로 들어와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한반도에도 평화를 가져다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피스메이커, 네. 페이스메이커가 이제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과는 계속 얘기하고 싶다. 네. 그런 결정적인 반전을 이뤄낸 그 모습 자체가 아주 드라마 같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잖아요. 이 점도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게 전략적으로 잘 고려해서 선택한 거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일지라도 관세 문제나 경제 문제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많은 걸 얻어내고 하는 그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일본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입장이고 네.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한일 간의 과거에 앙금이 있지만 이거를 우리끼리 협력함으로써 서로 간의 위험도 분산하고 미래에 서로 경제 협력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대미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는데 네. 정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딱 한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래전부터 한일 관계가 약간 삐걱거리는 거에 대해서 근심이 많으시길래 제가 대통령을 뵈러 오기 전에 일부러 일본을 들려서 그 한일 간의 앙금을 다 씻어내고 우려를 씻어내고 그러고 왔습니다.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지만 이 사람이 미국을 꽤나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네.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여전히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네, 어쨌든 요번에 이런 그 난해한 문제에 대해서 뭐 논쟁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안 보인 게 참 보기 좋았고요. 네. 그렇지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각각 달리 대응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 미국의 요구를 다 거부할 수는 없다. 네.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국방비 자체의 증액은 상당 부분 감수하겠다고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일단의 그 국방 관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중요한 거를 들어준 다음에 그러나 이제 방위비 분담 같은 거는 작년 말 10월 달에 그 한미 간의 바이든 정부 때지만 합의가 돼서 우리 국회에서는 인준까지 마친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이게 행정협정이니까 인준은 안 합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원한다면은 다시 재협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양국 간에 합의가 된 거니까 일단 지켜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한일 간의 방위비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 일본에서는 토지 이용료를 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간주를 해서 계산하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공유하는 걸로 돼 있어서 네. 이거를 제대로 다 계산을 하면 우리가 GDP 대비해서 일본보다 한 2.5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 같은 거를 이제 나중에 만약에 그 협상이 들어가면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고 미국이 진짜로 원한다면 한 50% 이내로 올려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 국방비는 많이 올렸고요.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동맹의 역사적인 의의라는 게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도발을 막고 이러는 건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막 이런 역할로 가면서 주한미군 감축도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자꾸 흘리면서 네. 다른 데서 양보를 자꾸 얻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미동맹의 존재 의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 국방력이 세계에서 5등이라 그러고요. 북한은 네. 35등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 없이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만 없으면 우리가 북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수가 28,5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없는 핵에 대한 억지력을 미국이 확실히 제공하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한 70% 정도가 핵 개발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런 확장 억지는 오히려 더 강화하고 주한미군 병력수 자체는 조금은 줄여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방비에 올리고 우리가 자강을 해나가는 그런 정책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 미군 기지를 소유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요. 평택 기지는 미군의 해외 단일 기지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속내는 뭘까요? 존 볼튼이라고 그 네오콘으로서 그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 안보 보좌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이분이 하노이 합의를 결국 결렬시킨데 결정적인 공헌도 하고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매파로 불렸죠. 매파죠. 네. 아주 강경파입니다. 네. 네오콘이죠. 그런데 이분 얘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부동산 업자답게 평택 기지의 그 중요성을 잘 본 것 같다 이렇게 좀 약간 비꼬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네. 어쨌든 이거는 실현하기 좀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 것이 그 한미 그 주둔군 협정, 그러니까 소파라고 하는 네. 소파 협정에 따르면 이게 한국이 그러니까 임대해 주는 게 아니라 공여해 주고 그러니까 빌려주면은 임대를 내야 되지만 임대료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공여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협정에 명확히 명시된 게 용도가 닿으면 한국 정부에 돌려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협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의 생각으로 바뀔 문제는 아닌데 긍정적인 측면을 하나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평택을 방문했거든요. 근데 네. 얼마나 거기가 좋아 보였길래 거기를 소유하고까지 싶까. 그리고 거기를 소유하고 싶다고 한 얘기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 소유권 발언은 그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건데 네.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앞서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향후 이게 주요 이슈가 될까요? 이게 사실 한미 정상회담의 숨은 그림 중에 가장 우리에게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3월 말에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해라 마치 괌 독트린처럼 그리고 미군은 옆에서 돕기만 하겠다. 네. 우리의 주 역할은 중국 견제다라는 식으로 했는데요. 이게 따지고 보면 2006년 1월 달에 반기문 외교장관하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를 하면서 네.
이항의 조건을 단 게 뭐냐면은 한국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지역 안보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미국은 존중한다. 네. 이런 게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략적 유연성을 암묵적으로 인정을 했지만 모호한 상태로 와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노골적으로 한국이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함으로써 한국이 중국하고 정면으로 대결하는 국면으로 가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을 내라고 암시적인 지금 겁니다. 몰아치는 예. 형국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내에서 미국과는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사실 우리가 받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딱 네. 선을 긋고 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방비 증액은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이 선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다시 또 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한미 간 조선업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 다음 날 하나그룹이 인수한 미국 내 조선소를 찾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조선업에 집착하는 배경은 뭡니까? 미국은 세계 패권국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세계 패권국은 영국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과거의 패권국들 해양 다 보면 패권. 해양 네, 세력을 패권이죠. 해양 네. 세력이 패권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네. 그 자원이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에서 얘기했지만 2차 대전 전에는 미국이 강력한 해군 제조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냥 몰락했다는 네.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해군 그 선박 건조량을 보면 중국이 50%가 넘고요. 53%. 일본이 13%인데 일본은 지금 미국에 투자하려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투자하면 이익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한국은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술력도 좋고 선박 제조 능력도 좋고 미국에 이미 하나오션 같은 데는 투자해서 조선소를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한국은 윈닝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국에게 강력히 구애해서 한국에서도 좀 만들지만 가능하면 미국에 와서 배를 좀 만들어서 미국이 다시 그 해군력에 있어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 그런 네. 취지라고 봅니다. 웃으면서 한 얘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에 같이 가겠느냐고 제안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이 대목이 제일 기뻤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을 중국 견제의 선봉장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게 미국의 전략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중국을 가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같이 가자라고 한 거는 중국에 가면은 서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빌면 나도 시진핑하고 좋은 관계이고 중국에 대해서 사실 내가 카드를 쓰면 중국을 완전히 아주 곤란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카드를 쓰지는 않겠다. 중국에 이재명 대통령 같이 가면 좋은 성과를 낼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하고 관계를 잘해도 좋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구조를 잘 앞으로도 활용하면 이게 미국이 중국하고도 거래를 하는 것처럼 한국도 거래를 하는 걸 대통령이 용인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 참 이 대목이 좋았습니다.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해서 안미 경중이라고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점을 지적했고요. 향후 한중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한중 관계는 중국도 바라고 우리도 바라는 게 호혜적인 협력을 좀 증진하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중 사이에 껴 있지만 중국도 한미 동맹 자체를 지금 깨라고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네.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단지 한미 동맹이 반중 성격을 띠면 곤란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하고의 관계를 한 10개 중에 한 8개 하면 이 정도는 중국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과거 윤석열 정부 같은 건 9.5 대 0.5 정도로 막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너무 기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한국이 상호 존중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한한령 같은 것이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번에 10월 말에 시진핑 주석이 올 것 같으니까 오면 아마도 모종의 선물을 가져올 텐데 그때 네. 한한령 해제도 하고 그다음에 한미 FTA 같은 거 미국도 먹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한미 FTA 2단계 협상 같은 것도 하고 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도 북한이 핵 가지는 건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이 한반도 문제에서 남북 대화도 좀 이렇게 종용하고 또 북한의 핵 개발도 좀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안정을 가져오도록 잘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든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 참석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때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올 네.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 제기되고 있죠. 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에라도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그 대담 중에 한국을 꼭 가겠다 이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갈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주 고무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내가 한국에 가서 다자 정상회담을 하는데 잠시 시간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하는 일도 한번 해줄 수 있을까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묘한 얘기를 했어요. 북한을 그리고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두 번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이죠?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은 10월 말까지 아직 2달이나 남았으니까 그 전에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중국을 그 전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올 게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경주에 와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렇게 다자회담에서 시진핑 주석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수도 있는데 그거와 함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암시한 거는 시진핑 주석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와가지고 잠시 시간을 내가지고 헬기 같은 걸 타고 원산 같은 데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뒤에 그 네. 질문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1시간가량을 북한 얘기를 했을 정도로 네, 북한 맞습니다. 문제에 긴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 피스메이커라고 칭하고 네. 평양의 트럼프 타워 또 골프 코스 건설을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북미 대회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는데 북한은 향후 어떤 대응을 할까요? 북한은 일단 오늘이나 내일쯤 이제 기차 타고 아마 중국에 베이징으로 가죠. 갈 것 네. 같습니다. 네. 거기 가서 시진핑 주석의 양옆에 푸틴과 김정은이 나란히 서가지고 열병식 사찰도 하고 이게 사실 이례적인 게 북한은 이 다자 정상회담에 잘 안 나갔고 김정은은 한 번도 안 나갔고요. 네. 김정은도 처음 나서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김일성은 여러 번 나섰고요. 김정은은 오히려 자기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를 닮고 싶어 하는데 이제는 김정은의 생각에 내가 국내적으로는 완전히 권력이 안정됐다. 네. 내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러시아하고 관계가 개선이 돼서 지원도 받고 자기도 병력도 보내고 또 이제 건설 인력도 보내고 막 이러고 아직도 굉장히 관계가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 교역의 90%가 중국하고 하는 거고요. 네. 러시아하고 하는 건 5%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러시아로부터 지금 뭐 물자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협력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도움을 받지만 결국 중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20배 정도의 교역을 중국하고 하고 있고 쌀이나 그런 것도 엄청나게 중국이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역시 김정은은 이제쯤 시진핑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한의 용도가 좀 줄어들거든요. 러시아로부터.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2018년, 19년에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기 전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앞뒤로 해가지고서는 3번을 더 가서 4번을 갔는데 그게 전부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전후에서 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베이징에 가는 거는 다분히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할까요? 사실 그 위성락 실장도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김정은은 경호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베이징 가면 중국은 그래도 자기가 안심하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한국은 선뜻 내키지 않겠죠. 네. 그리고 만나는 다자 정상회담이죠. 만나는 사람이 달라요. 이번 베이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중국과 다 친한 나라니까 권위주의 정치국들이 네. 대부분이고요. 푸틴도 오고. 그러니까 이 겸사겸사해서 갈 수가 있지만 여기 경주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또 이시바 총리도 오잖아요. 네. 일본하고 정상회담하면 엄청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공연히 아무것도 못 받고 이시바하고 만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 거 여러 가지 또 생각하고 또 북한은 회원국이 아닙니다. 네. 에이펙 회원국이 아니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약 그 계기로 그럼 만난다면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뭐 판문점이든 말씀하신 뭐 원산이라든가 북한으로 네. 이동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세요? 그건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열려 있고 그 전에 뭔가 조건을 특히 이제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조건이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3단계 비핵화론을 내세운 게 네.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건 좋은데 적극 지지하는데 단지 비핵화라는 목표는 계속 견지해야 된다. 네. 그게 3단계 마지막 네. 단계고 첫 단계는 동결 동결인데 감축 동결은 비핵화죠. 비교적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구는 굉장히 편하게 해주면서 마지막 목표는 간직해라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은 원산을 갈 가능성이 원산이나 판문점이나 뭐 평양을 가능성까지도 있는데 네. 조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제 그 여건이 좀 조성이 된다든지 그리고 그 북핵 문제에 있어서 모종의 암묵적인 거래가 미리 형성이 된다든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주목을 끌어야 되니까 대규모 기자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걸 북한이 받는다든지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북한을 갈 수 있는데 아니면 의외로 푸틴 대통령의 중재로 블라디보스톡 같은 데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트럼프하고 다 같이 케미가 맞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 같은 데서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뭐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는데 우리 측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갑니다. 네. 이때 김 위원장이 남한 우리나라에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북한이 지금 정상간 만난 거 엊그저께까지도 우리 대통령 실명 거론하면서 뭐 이렇게 남한하고는 절대 거래할 생각 없고 또 이번에 비핵화 3단계론 얘기한 것 자체도 그건 전혀 꿈속에서 그릴 수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전혀 그 우리하고는 여지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설사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만났을 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술잔도 이렇게 같이 하고 했답니다. 네.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은 그 누님이 둘이나 북한에 아직 살아계시고 어머니도 살아계셔서 누님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님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네. 또 부인도 이산가족이고 그래서 서로 안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나칠 때 한두 마디 격려 말 문안 인사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서가지고 오래 환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담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상당히 그림 그리기 어려운 것 네. 같다. 홍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관심 있는 게 미국과 이제 원자력 협정 네,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아까 이제 앞서 이제 핵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사실은 조금 열린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저 안보실장께서 인터뷰하시면서 이성락 실장이 얼핏 시사를 했습니다. 네. 약간의 정상끼리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아직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번에 원자력 협정을 한 서너 가지를 또 맺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갖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라늄 농축 20% 이하 농축은 우리가 하고 싶은데 일본은 다 허용받았는데 그렇죠. 못 하고요. 재처리를 해야 될 그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완전히 포화 상태인데 그 재처리하면 분량이 훨씬 가벼워지고 하니까 네. 이게 우리 그 원자력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데 핵 잠재력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자력 산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러시아로부터 지금 농축을 하려면 다 사오는데 이게 불안정하니까 또 한미 간의 원자력 그 산업이 지금 협력하려고 그러고 지금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300기를 지금 2050년까지 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간에 협력을 하면 우리도 원자력에 있어서 연료 정도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협력을 도모하면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 시작이 좋았던 만큼 앞으로 이어질 후속 협상에 더욱더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미연 RN서치 소장,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민병덕 의원님, 728조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 규모입니다. 8% 넘게 증액된 것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재정의 역할이 이 시간 중요하다 이런 의미겠죠? 네, 네 맞습니다. 뭐 씨앗을 봄에 안 뿌리면 가을에 수확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씨앗을 뿌려야지 가을에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단기적인 재정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네. 우리 민생과 성장을 위해서는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네. 저희가 지금 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지금 복합적 위기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한국은행에서는 성장률을 0.9%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기보다는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희 국회에서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심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홍영식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을 직접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시장과 도지사가 있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묻고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지금 그 강릉을 방문했었죠. 해서 지금 이렇게 적극적인 민생 챙기기 행보를 했는데 당연히 민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은 사실 방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인지를 하고 바로 여기를 갔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뭐 긍정적인 영향 뭐 이래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 김진태 강원도지사 그리고 강릉시장 김홍규 시장이 3자가 그 현안의 지금 심각성 문제점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돼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설명하는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들을 보시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능력이 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그 네. 과정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행정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그 평가는 나왔을 겁니다. 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그 이게 뭐 유튜브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그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김상국 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재명, 윤석열 두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를 비교해서 화제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식사 때는 밖에 나가서 술 마셨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한 뒤에 소주하고 맥주를 섞은 소맥 폭탄주를 취할 때까지 돌렸다고 하고 반면에 이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에서는 술이 한 방울도 없이 격조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식사 해보셨습니까? 네, 식사해봤습니다. 실제 소맥이 돕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트레이드 마크 자체가 네. 소맥이죠. 그러니까 이제 식사 시작하기 전에 반주로 뭐 한두 잔 이렇게 도는 정도가 아니라 대래 이제 소맥 좀 하고 네. 나중에 이제 뭐 식사를 좀 하는. 식사 전에부터 시작을 하는군요. 그게 이제 본인은 이제 언더라고 충분하게 친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나름 그게 또 자신의 방식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뭐 한 집 식구로서 이렇게 소맥 마실 때는 뭐 이야기가 없었지만은 이제 또 그 내용을 좀 보안을 지켜달라 그러면 좀 끝까지 지켜주시지 말이에요. 김 대표님은 딴집 몇 잔까지 드셨어요? 예? 좀 꽤 맛있죠.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워낙 뭐 이게 참 다른 술은 좋아 안 해도 이 소맥 이 술에 대한 애정은 상당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도 이제 초선 의원이지만은 이제 대통령실 이렇게 뭐 안 가던 가서 이렇게 여러 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친정집 의원들 많이 불러들인 뭐 그런 뭐 경우도 흔치 않아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김상욱 의원이 뭐 몇 번 경험은 하지 않았나 뭐 그런데 뭐 그 소맥 마신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번 민주당 연찬에 마치고 난 이후에 객조 높고 품격 높은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네. 거기에서의 이제 오찬 자리하고는 뭐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그걸 이제 이야기했는데 네. 이게 또 뭐 또 재밌는 뉴스거리가 또 됐습니다. 네. 김명수 소장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오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 화면에 잡히게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첫 바자외교 무대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 위원장의 움직임 어떻게 예견하세요? 아주 영리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뭐 성공적으로 끝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들 귀에 남는, 아마 세계인들이 귀에 남는 거는 김정은이라는 이름 석자일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1차 간세 협상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만나자고 했거든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버선발이라도 찌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주 안에 만나야 되는데 대통령 휴가 가시고 그다음에 15일 광복절 행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직후 만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8월 25일 날로 막혔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점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게 바로 우리 측의 의도된 지연 전략이었다. 왜 의도된 지연 전략이었냐? 8월 초에 아마 우리 국가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김정은이가 전승절에 참석할 확률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대통령은 이 김정은이 전승절 참가를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 날짜가 8월 25일 날 잡힌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북중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중러가 세 명의 정상이 모여서 반 트럼프 연대를 구성하는 이미지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내부 정치에도 미국 내부에도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싫든 좋든 친중 성향이라고 알려준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번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매끄럽게 끌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네. 그것이 바로 이 정승절 행사까지 이루어지는데 9월 3일 날 이 행사가 있고요. 9월 4일 날 미국 모든 신문의 일면의 헤드라인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이 세 정상의 이미지 사진이 실리면서 아마도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가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김연 위원장이 매우 지금 영리한 행보를 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김성태 대표님, 예. 중국 방문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숨진 군인들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비해서 이게 파병 청구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그 파병 청구서 준비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파병 전사자 이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을 갖다가 영웅으로 이제 칭송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유가족들에게는 뭐 속죄하고 또 심지어 그 자녀들에게는 이제 영웅 학교까지 해서 평생 자기가 뒷바라지 하겠다. 네. 뭐 이런 정도로 이거는 이제 사실상 역대 이제 북한 체제에서는 최고 지도자는 오류가 없다는 그런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런 선대, 이거는 김일성 뭐 김정일부터 쭉 내려오던 선대 통치 방식과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입니다. 네. 지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서 북한 인민이 상당히 힘들고 또 죽는 사람도 많아졌을 때 눈물로서 인민들에게 이렇게 사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이번에 이제 이런 전사자들 부분에 대해서 영웅 칭송을 하면서 또 역시 눈물을 보이면서 인민들을 달래는 그런 상당히 참 칭송받는 그런 네. 지도자의 모습을 자신이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번에 중국 가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전 세계 이제 북중러의 그 연대의 그 큰 그림이 이제 잡히는 것이고 두 네. 번째는 이제 핵 보유국의 지위로 자신이 이제 국제사회에 섰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사실상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북미 협상을 준비하는 그 채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중국과 일정 부분 또 교감과 또 사전의 양해 동의 뭐 이런 모든 절차를 이번에 전성절 참여를 통해 가지고 다 이제 정리해내는 그 네. 방식이죠. 민병덕 의원님, 우리 측 대표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될까요? 그러게요. 그러길 바랍니다만은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님이 2018년에 김정은 총비서를 만난 적은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만난 적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초대하는 정상외교 무대거든요. 네. 예, 우원식 의장은 정상이 아니고 의장이기 때문에 그 막루에서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뭐 거기에 스쳐 지나갈 수 있어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리셉션 있지 않습니까? 만찬. 만찬장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만나려고 노력을 할 거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장실을 좀 확인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방중의 목적은 한중 관계 관리에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평화적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줄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라고 네.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우원식 의장이 계엄 때 보였던 그런 안정감 있는 모습이 외교 문제에서도 뭔가를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김정은 위원장 방중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오는데요.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김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고는 했잖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아마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다. 당선을 많이 기다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과정에 되고 북중 간의 관계가 많이 악화되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북한의 기본적인 그 한반도 전략을 놓고 보면은 북남 남한과는 대화를 하지 않고 북미 간의 그 대화를 하는 이런 전략을 유지해온 기조에서 놓고 보면은 그거는 변함이 없지만 막상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하려고 하면은 그 뒤의 어떤 레버리지 뒷배로서 중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이번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한미일에 맞선 북중러 구도 이게 더 뚜렷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중러 반 트럼프 연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가장 약한 고리는 북한입니다. 이 북한이었기 때문에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여기에서 그러면 미국은 알고 있었냐 이것이 전승절 참가할 것을 알고 있었을까? 저는 몰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몰랐을 텐데 아마도 조현 외무부 장관이 가서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대통령이 이 반 트럼프 연대에 맞서서 한미일 구도를 강화시키겠다는 의미와 함께 그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거를 저는 조현 외무부 장관이 상당히 잘 설명을 했다. 누비오한테 잘 설명을 하면서 이 북중러 구도에 맞서는 이 한미일 구도에 이 미국이 선봉했었고 한국이 소위 말해서 서포트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구도로 뚜렷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미국도 이제는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이미 이번 협상에서 뭐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고 안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한동안은 국방비 문제로 이 미국이 우리들한테 뭐 요구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우리 국방비를 올리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이 북중러 구도는 상당히 이 북중러 구도와 맞서는 이 한미일 구도에서 저는 우리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북중러 구도의 가장 약한 고리인 북한을 좀 이렇게 북한을 끄집어내는데 우리도 상당히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다시 국내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검찰 개혁을 두고 여당과 정부 간에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갈등이 이어지는 듯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검찰 개혁 앞두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 간에 보이지 않는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제 검찰 개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뭐 그 인식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검찰의 기소 지금까지 독점한 이 체제에서 사법 체계가 또 엄청난 혼란으로 또 야기되어지면 안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또 준비해가지고 차질이 빚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의 검찰 개혁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나 또 대통령실 뭐 강우식 비서실장 이런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방면의 친정집 당에서는 지금 민행배 의원인가요? 네. 검찰개혁 TF 위원장이 그냥 오선에 그냥 자당 출신의 여전히 현역 의원인 그 법무부 장관을 갖다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러고 비판해대면서 이게 마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을 갖다 차질을 빚는 그런 뭐 검찰의 오적 뭐 거기 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임원정 현직 동부지검장도 오적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네. 특히 봉욱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가장 크게 스포트하고 있는 그런 인사를 가지고 검찰 오적이다고 이렇게 단정짓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무부에 그냥 검찰 조직 체계 자체가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차이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속도 조절을 통해서라도 이걸 갖다 국민들의 혼란과 또 차질이 없게끔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자 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정청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 그리고 언론 사법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25일까지 추석 이전까지 자기가 끝내버리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지금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민병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직접 뭐 회의 주재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 이 대통령은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대통령이 주문하는 의미를 잘 알 듯한데 왜 자꾸 견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겁니까? 오늘 정청래 대표는 언론을 지적했던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로 떨어져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갈등으로 더 비춥니다. 네.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논쟁이 있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공개 정책 디베이트를 했고 이걸 제가 사회를 봐서 했었는데요. 그 결과로 상법 개혁에 대해서 과제가 나왔고 네. 그 상법 개혁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그 당시에 직접 주재를 하면서 공개 토론회를 또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냈던 그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만나서 공개적으로 차분하게 논쟁을 하다 보면 문제가 네. 해결되거든요. 네. 지금 여기에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이 무엇이냐 이것이 목적 아닙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햇빛 아래에다가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네. 것이고 그게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추구하는 해결 방식이잖아요. 네.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보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각자 얘기하지 말고 만나서 이 쟁점별로 논쟁을 공개적으로 해보자. 그렇다면 이것은 갈등이 아니라 해결 과정에 있는 것이다라고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장 대표, 지금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당 통합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안에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뭐 찬탄파, 반탄파, 통합 이룰 수 있을까요? 결국은 통합 이뤄야 되는 것이죠. 네. 자신들이 살고 자신들의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결론은 이 국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우리 제1야당에 대한 그 신뢰가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입장과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전당대회 뭐 그 과정에서는 당내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통해 얻기 위해서 상당한 그 파격적인 그런 뭐 이야기를 갖다 내뱉었다 하지만은 그걸 일정 부분 이제 세탁해내고 또 그걸 거둬들이는 어떤 그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야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찬탄 반탄 이 자체를 갖다 이 프레임이 당내 그대로 존재한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맞이한다면은 그건 필패를 뭐 불을 보듯 뻔한 건데. 네. 그러니까 당의 통합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안정적인 당 체제 속에서 당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정 노력과 함께 제1야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 의견을 내치고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 그 뭐 구치소에 매내가는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제1야당 국민의힘을 듣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국민들이 이 당에 신뢰를 주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는 벌써 지난주 한 일주 정도는 최고위원들과 함께 전당대회 뭐 전장터에서 그 뭐 하기가 아직까지는 온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씻어내고 털어내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상당히 빠르게 그 부분을 지금 해소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찬탄 반탄파의 이 갈등을 계속 유지한 채 자신들의 그 당내 지지층만 바라보는 그런 뭐 정치 활동은 일정 부분 선을 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놓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서 장 대표는 즉답을 피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적극적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찬탄 반탄을 이제는 논쟁은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이제는 새로운 논쟁거리가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여부입니다. 이 면회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금 내부에서 말이 많은데요. 저는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전통적인 지지층들을 지금 외연 확장보다는 전통적인 지지층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하면은 이제 TK와 PK인데 이번 주 갤럽 조사를 보면 직전 조사 대비 뭐 TK에서는 TK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그런데 PK에서는요 지지율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직전 대비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하겠습니까? 이 정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됨에서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전통적인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이 PK에서 직전 조사에서는 34대 37이었어요. 국민의힘이 3%포인트 앞서고 있었는데 어제 발표된 뭐 금요일에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이 40이고 국민의힘이 26입니다. 네. 당대표가 발표됐는데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놓고 싸우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만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 여기 또 하나의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 이 장 대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이게 TK에서는 전통적인 지지층이 그러면 뭉치기보다는 이게 빠질 확률이 매우 커지거든요. 그랬을 때 전통적인 지지층을 뭉치지도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장 대표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네. 만회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당 지도부의 내부의 갈등은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형식 소장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유튜버 전한길 씨를 의병에 빗대고 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는 연대를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향후 국민의힘 지지율 앞서 이제 김 소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아가 내년 선거 국면 등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의병 발언이나 정광훈과의 연대 언급한 그 날짜가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기 전이 아니고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의 발언입니다. 조금 저도 의외인데요. 자, 김문수 대선 후보가 얼마 전에 끝난 대선에다가 8.2% 뒤졌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 당시 보면은 정광훈, 전한길 이런 그 장외에 있는 강력한 그러니까 이런 이 지지층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었어요. 네. 거리를 두고 그나마 확보한 게 41.2%의 득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서 그 당시 김문수 후보가 정광훈, 전한길과 적극 연대를 해서 대선을 치렀다면 과연 8.2%만 격차가 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가 되었다 그러지만은 사실 이번에 유심히 들어보다 보면은 이 대표 경선은 룰의 게임이었어요. 80%가 당원, 20%가 국민 여론조사였는데 김문수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20% 정도 앞섰어요. 단지 네. 당원 여론조사에서 한 5, 6% 뒤졌습니다. 만약에 국민 여론조사가 30% 정도만 반영돼도 당연히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었겠죠. 자, 이런 집권 상황에도 결국 이건 뭘 의미하면은 당신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 간의 어떤 그 괴리도 20% 플러스 5, 6%면 25%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어떤 그 정서도 지금 장동혁 당대표가 제대로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 네. 여기서 당대표가 된 이후 내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일반 국민도 아닌 이 국민의힘 지지층도 아닌 적극 지지층인 그 당원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행보를 해 나간다면은 그 네. 선거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뭐 결과는 뻔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민병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잖아요. 근데 장 대표는 사실상 단독 회동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이게 조건을 낼 때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제1야당 대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뻔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재명 전 당대표가 돼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번을 제안했을 때 모두 거절됐습니다. 네. 지난 24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완패한 이후에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 여야 회담을 했어요. 네. 그게 일수를 따져보니까 720일 만에 그렇게 회담을 했더라고요. 그랬죠.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된 이후에 바로 여야 회담을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은 고집을 부릴 게 아니고 전체 회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야별로 또 단독 회담을 요청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힘겨루기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야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싶을 거라고 봅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이 대통령이 정치권 협치를 당부했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악수는 없다는 기조이고 장 대표는 뭐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이 강대강 대치인데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모양새. 이 정치권에서 참 보기 드문 장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참모들도 이미 경험했을 겁니다. 국가 간 신뢰가 또 지도자 간에 그게 좀 부족하면은 엄청난 비용을 갖다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우려나 또 불안정한 어떤 인식 속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나마 이제 선방이 이루어졌고 그 대신 200조가 넘는 또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한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내 정치가 협치를 통해서 여야 간에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 통합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우리는 그 비싼 수업료를 내고 또 이번에 겪은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치권 협치는 정말 저 부분은 진정성 있게 야당이 이걸 갖다 바로 수용하고 화답하기 위해서는 집권당 민주당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정청래 당대표는 지금 현재 당선된 지 한 달이 넘는데도 여전히 야당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냥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이런 집권당의 대표를 갖다 저는 헌정 역사상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를 치를 때 나름 또 강성 지지층을 갖다 뭐 의식한 그런 뭐 강경한 발언 정도, 그건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이해를 일정 부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네.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집권당 대표는 당정 간의 국정 운영의 한 축이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특히 파트너인 제1야당 국민의힘에게 자기가 저런 모습으로 계속 가는 건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일정 부분 뭐 자기 정치를 당대표가 되고 나서 집권당이기 때문에 집권당 대표로서 그 숙명적 한계를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자기 정치의 이미지를 갖다 좀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각인시키는 거는 좋지만은 지금은 분명히 당정 간의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네. 민주당 집권당 대표 정청래의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야당인 국민의힘과 앞으로 적극적인 또 협치 노력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의 타협에 기반한 그런 국회 운영,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뒷받침을 성공시키는 게, 그게 집권당 도리이지 지금처럼 하는 방식은 저는 이해 안 돼요. 네. 김면 소장님,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장면인데, 김 여사가 내놓은 그 달 발언이 눈길을 끕니다. 왜 하필 달일까요? 뭐 밤에 뜬 달, 이게 뭐 다소 사람들의 감성을 움직이는 서정적 이미지, 그래서 여론전 아니냐, 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론전이라고 보여지고요. 본인들은 이제 정치 탄압의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본인들은 지금 무고하다, 죄가 없다는 거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뭐 여론조사가 다 맞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는 점, 네. 그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감성을 움직여서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국민들한테 정말 진솔한 사과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윤석열 후보에 써달라는 한학자 지시로 권성동에 1억 원 줬다라는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 진술이 나왔습니다. 물론 권성동 의원은 큰절을 2번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권성동 의원하고 정치를 뭐 꽤 많이 했습니다만 네. 대체로 이 친구는 좀 솔직담백한 친구예요. 네. 뭐 민원이라든지 또 뭐 주변 동료 의원들이 뭐 부탁을 하면 자기가 뭐 역량 능력 되면은 바로 그냥 전화기 들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정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일교 가서 이제 통일교 가면은 통일교 의전이 뭐 총재에게 또 절을 요구하면 하는 거고, 또 불가에 가면은 또 조계사 이제 종종 만나면 또 우리가 삼배를 하잖아요. 네. 기독교 교회 가면은 또 같이 또 저 찬송가 같이 부르는 거고, 그런 아마 의뢰를 한 거고, 그거 했다고 돈을 받은 걸 기정사실로, 이거는 특검에서 특히 뇌물죄 부분은 이게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밝혀내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피사실 공표가 거의 특검에서 그냥 생중계되는 식으로 이렇게 국민적 감정을 갖다가 아주 본인의 행편 없이 이제 나쁘게 이렇게 만든 가운데 여론 재판으로 자기를 갖다 이제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또 구속시키겠다, 그런 네. 부분이니까 본인이 불체포 뭐 동의안 불체포 특권 그것도 포기했다고 약속했지만은 대려 뭐 지금 이제 현 법무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표결로 가겠다는 거니까, 표결로 가면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청구에서 이제 법원의 부담을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대려 이제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대려 불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국회에서도 이렇게 체포 동의안을 갖다 가결시켜서 보냈으니까 굳이 뭐 영장 실질심사에서 그걸 반영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 네. 홍영철 소장님,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개엄 당일 CCTV에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족수 충족 여부를 손가락으로 세는 모습 등 당시 국민회의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하던데요.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성공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특검팀에서 그렇게 뭐 판단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거기에 두고 국무위원 숫자를 센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특검의 성공 여부로 논리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비약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볼 때는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이 그 회의가 합법적으로 이 충족되기 위한 성립되기 위한 최소 인원수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나중에 이 국무회의 그 의결 그 결과가 나중에 법률적인 어떤 그 충족성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네. 비상 상황에도 그걸 세워서 이것이 이 계엄을 성공할 수 있다. 숫자가 막 다 충족됐기 때문에 이 그 계엄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비약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민병덕 의원님,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명은 특별검사팀이 최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회수 과정 등에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수사가 지난 대통령실을 겨냥하게 되나요? 네,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 부분은 당시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오후 2시에 발표하게 돼 있었고 네. 그리고 11시경에 대통령실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과정에서 거기서 뒤바뀐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바뀌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진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실로 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군과 사법 체계가 문란하게 된 사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여론으로 보죠. 김면 수장님.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 59%를 기록하며 3%포인트 반등했습니다. 해외 순방 효과라고 봐야 할까요? 국민 10명 중에 6명은 한미회담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응답을 했네요. 네, 3%포인트 반등을 했는데요. 근데 그 지난번 제가 출연했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시면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3%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번에 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미 그 정상회담의 그 성과에 비하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5%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3%는 제 예상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번 주에 나올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내치 왜냐하면 외치 문제도 있지만 이 내치 부분에서 아까 우리 홍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강릉을 방문해서 한 그런 그 영상 같은 것이 저는 또 다시 한번 지지율이 좀 폭등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지금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홍 소장님, 지지율 긍정평가, 부정평가 위리 모두가 외교가 이름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5년 임기 국정 성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외치입니다. 외치. 즉 다시 말해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전망, 우려 이런 것이 여론에 반영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서 그에 대한 이 평가로서 지지율이 지금 나오는 건데 유심히 보시면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59%가 이제 잘하고 있다 응답했는데 그 중에서 이 외교를 든 것이 21%나 됩니다. 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30% 중에서 외교를 잘못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이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일 우려했던 경중 안미,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또는 뭐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친중 반미 이것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안보 리스크에 대해서 이번에 이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이것이 지지율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동일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없는 모습이네요. 예, 대체로 전당대회를 하면 컨벤션 효과가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20%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지도부, 국힘의 지도부의 태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안정을 추구해야 될 지도부가 계속해서 극단적 언행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층의 외연을 스스로 오히려 좁히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동혁 당대표가 전한길 강사하고의 강사를 두고 의병이라고 칭하지 않나.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연대를 해야 한다고 칭하는 것 이런 부분도 네. 그렇고요.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더 과간인 말씀을 하셨어요. 보니까 계엄을 유발한 민주당의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 탄핵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국민들이 무슨 불안함이 있었냐, 불안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바로 윤 어게인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계속 말을 한다면은 내란을 계속해서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수 그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이 네. 말했던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이라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즉 현재 결과에 대해서는 뭐 인정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 이러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장동혁 의원이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됐고 민심과 당심 이게 크게 차이가 나는 모습 앞서도 이제 진단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우클릭을 한 배경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 보수와 중도 무당층으로 많이 이동이 돼 있다는 사실이겠죠.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실없이 그 내용이 이제 확인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동혁 당대표의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지 이 방송에서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염치 없이 하찬 리더에게 목을 매는 그런 집단은 죽기를 작정하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그런 바보짓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극복의 대상이지 추앙하면서 함께 갈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보수가 그런 무모한 짓으로 그대 입법 권력에 패하게 맞서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의 그 오판은 이미 그 오판의 그냥 헌법과 법률적 책임은 현재 파면 결정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우리 보수 진영에서 사라진 사람이 된 것이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집단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정당의 모습으로 자정 변화 노력을 앞으로 강화시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된 일입니다. 제1야당이라고 해서 그냥 절대 권력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또 그대 입법 권력이 이 여대 야소 전국의 민주당을 대응하려고 그러면은 국민들 첫째도 둘째도 국민적 신뢰를 갖다 등에 업고 쉽게 말하면 제1야당의 정치 행위가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야지만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건데 계속 앞으로도 우리 전당대회에서 우리 강성 지지층이 네. 지방선거를 결정하고 다음에 총선을 결정하고 다음에 대통령선까지 결정한다면은 더 강성으로 가야죠. 우리 같은 사람도 제일 큰 강성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장동익 대표 입장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이 좋은 사람이니까 네. 빨리 당을 변화 자정 노력에 그 새로운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정청래, 장동혁 신입 당대표는 강성 지지층에 힘입어 선출된 탓인지 강경 일변도입니다. 정치 실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는 석 달여 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을 거듭 주문하고 있고 여야정 협치의 틀을 만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장 두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악수도 하지 않는다거나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식의 언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마치 대통령의 인내를 시험하는 듯합니다. 대화 타입의 정치 본령으로 돌아가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화면에 비치는 정장 신임 대표의 모습은 눈에는 힘이 들어가 있고 늘 화가 나 있는 듯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표정부터 바꾸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